아버지 당장 제 눈앞에서 사라지세요.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부두에서 친아들에게 저주받으며 쫓겨난 70 노인.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집과 재산, 심지어 마지막 존엄마저 빼앗긴 채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죠. 이 초라한 늙은이가 10년 후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말입니다. 수천억 대 재벌 회장이 되어 나타난 아버지 앞에서 떨며 무릎 꿇은 아들. 과연 그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10년간 숨겨온 충격적 반전과 상상도 못할 복수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서 오늘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남해 끝자락 청풍리 포구에 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한기석은 오늘도 어김없이 부두 끝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죠. 60이 넘은 나이에도 그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평생 나무를 다뤄온 목수의 손이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다 새겨진 상처들이 그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었죠.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며 하얀 포마를 일으켰습니다. 기석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달랬어요. 30년간 이 바다와 함께 살아왔거든요. 조선소에서 만든 배들이 이 바다를 누비며 어민들의 생계를 책임져 왔죠. 아버지.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기석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큰아들이었어요. 기석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표정을 보지 않고도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석은 천천히 돌아섰어요.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핏발이 서 있었죠. 조선소 말이에요. 담보로 잡힌 조선소를 처분한다고 합니다. 기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다른 느낌이었어요. 내 사업이 망했다고 들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조선소까지 담보로 넣었다면서. 아들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배상금이 얼마나 빚졌나? 2억 정도요. 기석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조선소를 팔아도 턱없이 모자랄 돈이었어요. 기석은 조선소를 바라봤습니다. 낡긴 했지만 여전히 든든해 보이는 건물이었죠. 그곳에서 수백 척의 배가 태어났습니다. 어민들의 희망을 실은 채로 바다로 나갔던 배들이요. 아버지, 저는 서울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도망가겠다는 소리냐?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돈 벌어서 꼭 갚을게요. 기석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말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저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내가 어릴 때부터 말했잖느냐. 나무는 부러져도 다시 세워진다고. 아버지. 하지만 뿌리까지 뽑히면 다시 심기 어렵단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석의 말이 뼈아프게 다가왔거든요.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기석이 조선소에서 짐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기석 씨, 참 안 됐네요. 이장이 다가와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동정보다 비난이 섞여 있었어요.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여. 평생 조선소만 믿고 살더니 이제 쫓겨나네. 가족도 제대로 못 챙기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기석은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기석은 조선소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구석구석 손때가 묻은 곳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작업대 위에는 아직 완성하지 못한 배 모형들이 놓여 있었죠.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기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금 뭘 말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밤이 되자 기석은 조선소를 나왔습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마을 끝 폐창고로 향했어요. 오래전부터 비어있던 곳이었죠. 창고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기석은 손전등을 비추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구석에는 오래된 어구들이 쌓여 있었죠. 바닥에 이불을 깔고 앉았습니다. 손에 든 건 낡은 톱과 망치, 그리고 작은 공구함 뿐이었어요. 30년 목수 생활의 전부였죠. 창고 한쪽에는 몇 년 전부터 만들어 오던 미완성 나무배가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만이 기석에게 남은 전부 같았죠. 배의 선체는 거의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이름을 새기지 않은 빈자리만 남아 있었어요. 기석은 손으로 배의 곡선을 쓰다듬었습니다. 언젠가는 완성해야겠구나.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당장 생계부터 해결해야 했거든요. 새벽이 되자 기석은 창고를 나와 부두로 향했습니다. 습관처럼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밀려갔다를 반복했죠. 부두에서 일하는 젊은 어부들이 기석을 보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는데 말이에요. 저 양반 아들 때문에 망했다던데. 자식 잘못 키운 게 죄지 뭐. 이제 뭐라고 살려나. 기석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마을 슈퍼에서 라면과 물을 샀습니다. 계산하면서 통장 잔고를 확인해 봤어요. 얼마 남지 않았죠. 절약해서 써도 한 달 정도가 고작이었습니다. 기석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슈퍼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럭저럭 지내죠. 뭐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동정심보다 호기심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창고로 돌아와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배는 채워졌죠. 기석은 미완성 나무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무는 부러져도 다시 세워진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어요. 어릴 적 태풍으로 집이 무너졌을 때 들었던 말이었죠. 그때도 할아버지는 다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기석은 공구를 꺼내 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선체 마무리부터 돛대 설치까지 말이죠. 언젠가는 이 배로 바다에 나가볼까? 작은 꿈이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것만이 희망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서울로 올라갑니다. 죄송해요. 그게 전부였어요. 기석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창고는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 들려왔어요. 기석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천장 틈새로 별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미완성 나무배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마치 언젠가 바다로 나갈 날을 기다리는 것 같았죠. 기석은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무는 부러져도 다시 세워진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였어요. 비록 힘들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바다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한 말입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기석은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어요. 꿈속에서는 완성된 나무배가 푸른 바다를 가르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청풍리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대기업 해양개발업체 남도마린에서 온 직원들이 조선소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줄자를 들고 이곳저곳을 재고 있었죠. 기석은 창고에서 나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30년간 자신의 터전이었던 곳이 남의 손으로 넘어가는 걸 지켜보는 기분이었거든요.
저기 기석 씨 있네. 남도마린 직원 중 한 명이 기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전 소유주죠. 신경 쓸 거 없어요. 새로 부임한 소장의 말이었어요. 키가 크고 말쑥한 정장 차림의 40대 남자였죠. 그는 기석을 한번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석은 더 이상 서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발걸음을 돌려 폐부두 쪽으로 향했죠. 폐부두에는 오래된 배 몇 척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수리가 필요해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기석은 그중 한 척에 다가가 선체를 살펴봤죠. 이 정도면 고칠 수 있겠구나. 배의 밑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었지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나무 판자 몇 장만 있으면 충분히 수리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도마린 경비원이었어요. 배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일반인 출입금지 구역이에요. 나가세요. 기석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항할 이유도 힘도 없었거든요. 며칠 후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남도마린에서 젊은 사람들을 뽑는다는 거였어요. 조선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한다고 했죠. 기석 아저씨도 지원해 보세요. 마을 청년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나 같은 늙은이를 누가 쓰겠나. 기석은 쓸쓸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남도마린의 채용 공고를 보니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50세 이하만 지원할 수 있었죠. 기석은 자격 조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을의 젊은 어부들은 하나둘 남도마린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기존 어업보다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한다고 했거든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 방식으론 안 되죠. 면접을 본 청년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기석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자리에서 밀려난 기석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폐부두 근처에서 작은 배 수리 일을 시작했어요. 주로 개인 소유의 낚싯배나 레저용 보트였죠. 첫 번째 손님은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배 밑에 구멍이 났는데 고칠 수 있나요? 한번 봅시다. 기석은 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였어요. 나무가 썩어서 교체가 필요했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얼마나요? 사흘 정도면 될 거예요.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썩 밝지 않았어요. 돈은 얼마나 받을 건가요? 기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무 비싸게 받으면 일이 없을 테고 너무 싸게 받으면 생계에 도움이 안 될 테니까요. 10만 원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네요. 하지만 이장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의외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기석은 성실히 배를 수리했습니다. 썩은 나무를 제거하고 새 판자로 교체했죠. 방수 처리도 꼼꼼히 했습니다. 사흘 후 이장이 배를 가져갔습니다. 잘 고쳤네요. 새 배 같아요. 오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석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예전에는 큰 배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작은 배나 수리하고 있으니까요. 며칠 후 남도마린의 새 소장이 기석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전 조선소 운영자죠. 그렇습니다. 소장은 기석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딘가 무시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앞으로 조선소 주변에 얼쩡거리지 마세요. 직원들이 불편해해요. 저는 그냥 지나가던 것뿐입니다. 지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하시겠죠? 기석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땅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기석은 창고에서 미완성 나무배를 바라봤습니다. 배는 조금씩 모양을 갖춰가고 있었어요. 저녁마다 조금씩 작업한 결과였죠.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기석은 배에 이름판 자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새기지 않은 빈 공간이었어요. 다음 날 기석은 수리할 배를 찾아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배 주인들이 남도마린으로 일자리를 얻었거든요. 요즘 배 수리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한 어부가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배도 새로 지원해 준다고 하거든요. 기석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을 슈퍼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기석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지내죠. 힘드시겠어요. 나이 들어서 새로 시작한다는 게 아주머니의 말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석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남도마린에서 일하던데 기석 씨는 안 들어가세요. 나이가 많아서 안 받아줘요. 아, 그렇구나. 참 안 됐네요. 기석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급히 물건을 사고 나왔어요. 저녁이 되자 기석은 다시 나무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돛대를 세우는 작업이었어요. 정교한 작업이 필요했죠. 나무는 부러져도 다시 세워진다. 기석은 작업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기석에게 작은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할머니 한 분이 낡은 배를 수리해달라고 부탁한 거였어요. 아들이 쓰던 건데 오래되어서 못 쓰겠어요. 한번 봅시다. 배를 살펴보니 꽤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선체 곳곳이 손상되어 있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할머니는 기석을 믿고 맡겼습니다. 기석은 정성을 다해 배를 수리했어요. 작업하는 동안 남도마린 직원들이 지나가며 구경했습니다. 저 늙은이 아직도 배 만지작거리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야. 그들의 말이 들렸지만 기석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어요. 2주일 후 배 수리가 완성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배를 보고 놀라워했어요. 새 배 같네요. 고마워요. 오래 쓰세요. 기석은 할머니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필품을 샀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날 밤 기석은 창고에서 자신의 나무배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가까워졌어요. 아직 이름만 새기면 되었죠. 언젠가는 이 배로 바다에 나가보자. 기석은 배를 쓰다듬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창고 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석을 기다리고 있었죠. 기석은 공구를 정리하며 내일 할 일을 생각해 봤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일 거라고 믿었어요. 나무는 부러져도 다시 세워진다. 기석은 다시 한번 그 말을 되뇌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남도마린의 진짜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조선소 운영만이 아니었어요. 청풍리 방파제 확장 공사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기석은 마을 회관에서 열린 주민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회관은 주민들로 가득 찼어요. 대부분 어민들이었죠. 저희 남도마린에서 청풍리 발전을 위해 큰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정장을 입은 남도마린 부장이 마이크를 잡고 설명했어요. 방파제를 확장해서 대형 선박이 들어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 경제가 크게 발전할 거예요.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반가워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어민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충분한 보상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개별적으로 상담하겠어요. 부장의 답변은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기석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공사하면 바다가 탁해지는 거 아닙니까? 마을의 노인 어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최신 공법을 사용해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도 추상적이었어요. 구체적인 계획서나 환경 영향 평가서는 제시하지 않았죠. 설명회가 끝나고 기석은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도 보상금을 준다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대형 배가 들어오면 우리 작은 배들은 어떻게 되겠어? 의견이 분분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였고, 나이 든 어민들은 걱정이 많았죠. 며칠 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굴삭기들이 부두에 나타났어요. 기석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 자재들 좀 이상하지 않나? 기석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목수일을 오래 해서 자재의 질을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방파제 공사에 쓰이는 콘크리트 블록들이 겉보기와 달리 부실해 보였습니다. 색깔도 이상했고 표면도 거칠었어요. 기석은 남도마린 현장 사무소로 가서 소장을 찾았습니다. 소장님, 잠깐 말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소장은 서류를 보면서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공사 자재 말인데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콘크리트 블록이 규격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소장은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 짜증이 역력했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건설 일을 해봤거든요. 조선소나 운영하던 사람이 뭘 알겠어요. 노인네 헛소리 말고 나가세요. 기석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소장이 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사무소를 나왔죠. 그날 저녁 기석은 창고에서 걱정에 잠겼습니다.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거든요. 내가 착각하는 건가? 하지만 기석의 눈에는 분명히 문제가 보였어요. 자재의 질이 떨어지는 게 확실했죠. 공사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루하루 달라지는 부두의 모습을 신기해했어요. 정말 큰 배들이 들어올 수 있겠네. 우리 마을도 이제 발전하는구나. 하지만 기석만은 불안했습니다. 공사 현장을 지날 때마다 자재들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역시 품질이 의심스러웠죠. 일주일 후 기석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태풍 경보가 발령된 거였어요. 태풍 민들레가 남해안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태풍 소식을 전했어요. 기석은 미완성 방파제가 걱정되었죠.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을 이장이 남도마린에 문의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임시 보강을 해놨거든요. 하지만 기석이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철근 몇 개만 박아놓은 게 전부였거든요. 태풍이 상륙하기 전날 밤 기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어요. 새벽 2시쯤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기석은 급히 창고에서 나와 부두 쪽을 바라봤어요. 미완성 방파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파도에 휩쓸려 콘크리트 블록들이 바다로 떨어져 나가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기석은 급히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부두에 정박해 있던 어선들이 파도에 휩쓸리고 있었어요. 배가 떠내려가요. 어민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태풍 속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청풍리 부두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선 여러 척이 침몰했고 부두 시설도 크게 손상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방파제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졌지? 사람들의 원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석은 마음이 아팠어요. 미리 경고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남도마린 소장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예상보다 태풍이 강했습니다.
천재지변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상보다 강했다고요? 방파제가 이렇게 허술하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한 어민이 따져 물었습니다. 임시공사였으니까 완전하지 않았죠. 정식 완공되면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소장의 변명은 궁색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죠. 기석 씨가 미리 말했잖아요. 자재에 문제가 있다고. 한 할머니가 기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기석에게 쏠렸어요. 맞아요. 기석 씨 말이 옳았네요. 그때 왜 안 들었을까? 사람들은 이제서야 기석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기석은 무너진 방파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일어나니까 마음이 무거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죠? 마을 사람들은 막막해했습니다. 어선을 잃은 어민들은 당장 생계가 문제였어요. 남도마린에서는 임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어요. 일단 수습부터 하겠습니다. 소장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기석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이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창고에 도착해서 미완성 나무배를 바라봤습니다. 다행히 태풍 피해는 없었어요. 나무는 부러져도 다시 세워진다. 기석은 중얼거렸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의미로 들렸어요.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미로 말이죠. 그날 밤 기석은 오랜만에 펜을 들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본 것들을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파도 소리가 여전히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소리였어요. 뭔가 경고하는 듯한 소리 같았죠. 태풍 피해가 정리되기도 전에 남도마리는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어민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었어요. 피해 보상을 위한 서류입니다.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직원들은 친절한 척했지만 서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기석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마을 회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민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평소보다 분위기가 어수선했죠. 서명 받으러 온 사람들 말 들어봤어요? 한 어민이 물었습니다. 보상금 받으려면 서명해야 한다던데. 근데 서류를 제대로 안 보여주더라고. 사람들은 의심스러워했지만 당장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박노인이 일어섰습니다. 70이 넘었지만 정정한 분이었어요. 뭔가 이상합니다. 제대로 된 회사라면 서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죠. 박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몇몇 사람들이 동조했습니다. 우리가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라도 한번 보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노인의 제안에 일부 어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젊은 어민들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미루고 있을 겁니까?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데. 맞아요. 너무 의심만 하면 보상도 못 받아요. 마을이 두 파로 나뉘기 시작했어요. 기석은 박노인 편에 서고 싶었지만 자신의 처지상 나서기가 어려웠죠. 다음 날 박노인이 남도마린 사무소로 갔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보여달라고 요구한 거였어요. 할아버지, 복잡한 법률 용어라 이해하기 어우실 거예요. 소장이 능글맞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봐야겠소. 우리 마을 사람들 일인데. 박노인은 고집을 부렸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냥 서명하시면 돼요. 소장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안 됩니다. 정식 절차를 밟아야죠. 박노인이 단호하게 말하자 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할아버지,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때 소장 뒤에 있던 직원 2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덩치가 큰 사람들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방해만 하시네. 그중 한 명이 박노인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박노인이 소리쳤지만 다른 직원이 더 세게 밀어붙였어요. 아, 박노인은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어요. 할아버지, 지나가던 마을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박노인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어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며칠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남도말인 놈들이 할아버지를 때렸다던데 고의로 밀어서 넘어뜨렸다고 해. 하지만 남도마린에서는 사고라고 주장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실수로 넘어지신 거예요. 우리는 억울합니다. 소장은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증거도 없었고 힘도 없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죠? 박 할아버지마저 쓰러졌는데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피해를 당할까봐 걱정된 거였어요. 결국 대부분의 어민들이 서명에 응했습니다. 별다른 선택이 없었거든요. 할 수 없어요. 생활해야죠. 박 할아버지가 괜찮아지면 그때 다시 생각해 봅시다. 기석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마찬가지로 무력했어요.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석의 큰아들이 남도마린의 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기석 씨 아들이 남도마린 관련 회사에 다닌다던데 마을 이장이 기석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서울에서 건설 관련 일한다고 하더니 남도마린 하청업체더라고. 기석은 믿을 수 없었어요. 아들이 그런 회사와 연관되어 있다니 말이죠. 확실한 겁니까? 제 조카가 서울에서 일하는데 우연히 알게 됐어요. 이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었거든요. 과연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기석이가 왜 조용히 있나 했더니 아들 때문이었네. 돈 받아먹고 입 막은 거 아냐. 그러니까 남도마린 편을 드는 거구나.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기석은 억울했지만 변명할 방법이 없었죠. 기석 씨, 정말 그런 건가요? 평소 친했던 어부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어디서 일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럼 연락해서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에도 답장이 없었죠. 마을에서 기석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사람들은 기석을 보면 고개를 돌렸어요. 배술이 맡겼던 거 취소하겠어요. 한 어민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왜요? 거의 다 끝나가는데.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요. 기석은 할 말을 잃었어요. 며칠 밤을 새워 작업한 건데 말이죠. 슈퍼에 가서도 냉대를 받았습니다. 기석 씨, 요즘 마을 분위기 알죠?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요. 기석은 더 이상 변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밤 기석은 창고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미완성 나무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내가 잘못한 건가? 자신을 돌아봤지만 특별히 잘못한 게 없었어요. 다만 운이 나빴을 뿐이었죠.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연결되었어요. 아들아, 너 정말 남도마린 관련 회사에서 일하고 있니?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말 안 했냐? 죄송해요. 몰랐어요. 저희 회사가 남도마린 하청업체인지 모르고 들어갔어요. 아들의 해명을 들어도 기석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있다. 그만두겠어요. 다른 일 찾아볼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소문은 이미 퍼진 후였거든요. 전화를 끊고 기석은 나무배를 바라봤습니다. 거의 완성 단계였지만 아직 이름을 새기지 못했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기석은 배의 이름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전히 바다는 그 자리에 있었죠. 변한 건 사람들의 마음뿐이었어요. 나무는 부러져도 다시 세워진다. 기석은 중얼거렸지만 이번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테니까요. 기석은 공구를 꺼내 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비록 혼자였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했거든요. 창고 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기석에게는 더욱 추운 겨울이 될 것 같았죠.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자 남해안에 또 다른 위험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에서 대형 태풍 헤이로가 접근하고 있다고 발표한 거였어요. 이번 태풍은 역대급 규모입니다. 최대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보던 기석은 걱정이 앞섰어요. 지난번 태풍에도 방파제가 무너졌는데 이번엔 더 큰 피해가 예상됐거든요. 남도마린에서는 태풍 경보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임시로 철근만 몇 개 더 박아놓은 게 전부였어요. 저런 식으로 하면 또 무너질 텐데. 기석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불안해했어요. 지난 태풍의 악몽이 아직 생생했거든요. 또 배들이 떠내려가는 거 아냐? 남도마린에서는 뭐라고 해? 괜찮다고 하던데 믿을 수 있을까? 기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비록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안전은 중요했거든요. 그날 밤 기석은 몰래 부두로 나갔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방파제 공사 현장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역시 부실하다. 철근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고 콘크리트도 균열이 보였어요. 이대로 두면 큰 사고가 날 게 뻔했죠. 기석은 핸드폰으로 현장 사진들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남겨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거기 누구야?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도마린 경비원이었어요. 아, 그냥 바람 쐬러 나왔습니다. 야간에 여기 출입금지라고 했잖아요. 빨리 나가세요. 기석은 할 수 없이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필요한 사진은 충분히 찍었죠. 이튿날 기석은 창고에서 미완성 나무배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완성이 가까워졌어요. 돛대도 세웠고 선체도 마무리했죠. 시험 삼아 한번 띄워볼까? 기석은 배를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작지만 견고하게 만든 배였어요. 부두 끝에서 배를 물에 띄웠습니다. 배는 안정적으로 물 위에 떠올랐어요. 기석이 배에 올라타자 배는 흔들림 없이 균형을 잡았습니다. 역시 제대로 만들었구나. 기석은 만족스러워했어요. 작은 노를 저으며 배를 움직여 봤죠. 파도가 거세도 배는 안정적으로 버텼습니다. 기석의 수십 년 경험이 담긴 작품이었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기석은 배의 이름판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비어있는 자리였어요. 잠시 생각하다가 기석은 결심했습니다. 희망이라고 하자. 비록 지금은 희망이 보이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밝은 날이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풍 헤이로의 영향이었어요. 기석은 창고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태풍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태풍 헤이로가 예상보다 빨리 접근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남해안에 상륙할 예정입니다. 기석은 걱정이 되어 밖으로 나가봤어요. 바람이 점점 세져서 나무들이 흔들리고 있었죠. 이번에는 정말 위험할 것 같은데. 기석은 부두 쪽을 바라봤습니다. 남도마린의 방파제 공사 현장이 보였어요.
저 상태로는 절대 못 버틴다. 기석은 확신했어요. 하지만 이미 경고했다가 무시당한 경험이 있어서 더 이상 나서고 싶지 않았죠.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창고 지붕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기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부두가 걱정되었거든요. 새벽 2시쯤 기석은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태풍이 본격적으로 상륙하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기석은 희망이라는 배를 창고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어요. 오전 3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쾅! 기석은 급히 창고에서 나왔어요. 부두 쪽에서 큰 소리가 난 거였죠. 손전등을 들고 가보니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도마린의 방파제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또 무너졌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심각했어요. 방파제뿐만 아니라 부두 시설까지 파손되고 있었거든요. 도와주세요.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석은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갔어요. 남도마린의 바지선이 전복되어 있었죠. 살려주세요. 바지선에 갇힌 작업자들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기석은 당황했어요. 구조대를 부르기에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때 기석은 자신의 배를 떠올렸습니다. 그래, 희망이가 있지. 기석은 급히 창고로 달려가서 배를 끌고 나왔어요. 태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배를 물에 띄우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구해야 했어요. 희망아, 이번만은 제발 버텨다오. 기석은 배에 올라타고 노를 저었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배를 흔들었지만 배는 견뎌냈어요. 기석의 정성이 담긴 배였거든요. 전복된 바지선에 도착한 기석은 갇혀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구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위험해요. 한 작업자가 소리쳤습니다. 괜찮아. 내 배를 믿어. 기석은 침착하게 구조 작업을 계속했어요. 첫 번째 사람을 구조한 후 기석은 다시 바지선으로 갔습니다. 아직 2명이 더 남아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은 기석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모든 구조 작업이 끝나고 기석이 부두로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석 씨가 사람들을 구했다던데 정말 대단하네. 저 배로 태풍 속에서 구조 작업을 하다니.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의심의 눈빛이 아니었죠. 기석 씨, 정말 고생하셨어요. 마을 이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기석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구조된 남도마린 작업자들이 기석에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날 아침 태풍이 지나간 후의 부두는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남도마린의 부실 공사가 드러난 거였어요. 하지만 기석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자신의 배가 사람들을 구했다는 사실이 뿌듯했거든요. 나무는 부러져도 다시 세워진다. 기석은 중얼거리며 희망이라는 배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태풍 헤이로는 밤새도록 청풍리를 강타했습니다. 기석이 첫 번째 구조 작업을 마쳤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또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한 어민이 소리쳤습니다. 무너진 방파제 사이로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기석은 망설이지 않고 다시 희망배에 올라탔습니다. 기석 씨, 너무 위험해요. 마을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기석은 이미 노를 저어 바다로 나가고 있었어요. 거센 파도가 작은 배를 집어삼킬 듯 덮쳐왔습니다. 하지만 기석이 정성스럽게 만든 배는 흔들리면서도 꿋꿋이 버텨냈어요. 저기요, 여기 있어요.
물에 떠밀려가던 마을 주민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석은 파도를 헤치며 그쪽으로 배를 몰았어요. 손 내밀어 봐요. 기석이 손을 내밀자 주민이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기석은 힘을 다해 그를 배 위로 끌어올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구조된 주민은 벌벌 떨면서도 기석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한 사람을 구조하고 부두로 돌아가려던 기석의 눈에 또 다른 위험 상황이 보였어요. 남도마린의 대형 크레인이 바람에 흔들리며 넘어지려 하고 있었거든요. 크레인이 넘어져요. 크레인 아래에는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빨리 피하세요. 기석이 소리쳤지만 태풍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어요. 기석은 배를 돌려 그들 가까이 갔습니다. 여기로 올라타세요. 간신히 5명을 더 구조할 수 있었어요. 크레인은 그들이 피한 직후 굉음과 함께 넘어졌죠. 아찔했네요. 기석 씨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사람들은 기석에게 고마워했지만 기석의 구조 작업은 끝나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남도마린의 부실한 시설들이 하나둘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저기 바지선에 또 사람이 갇혔어요. 이번에는 더 큰 바지선이었습니다. 10여 명의 작업자들이 갇혀 있었어요. 기석은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희망배는 작았지만 기석의 조선술로 만든 배라 파도를 잘 견뎠어요. 한 번에 3명씩만 태울게요. 기석은 안전을 위해 여러 번에 나누어 구조했습니다. 첫 번째로 부상자들을 구조했어요. 그 다음에는 여자 작업자들을, 마지막에는 남자 작업자들을 구조했죠.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마을 어부 몇 명이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꼭 기록해둬야 해. 기석 씨가 진짜 영웅이네. 촬영된 영상들은 곧바로 SNS에 올라갔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기석은 마지막 구조 작업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부두에 돌아왔어요. 기석 씨, 정말 수고하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기석을 맞았습니다. 더 이상 차가운 시선은 없었어요. 모두들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기석은 지쳐서 비틀거렸지만 마음은 뿌듯했어요. 구조된 사람들은 모두 30명이 넘었습니다. 기석 혼자 작은 배로 해낸 일이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구조된 사람들이 줄지어 기석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해가 뜨자 부두의 참상이 드러났습니다. 남도마린의 시설들은 거의 다 파괴되었어요. 하지만 인명피해는 기석 덕분에 최소화되었죠. 기석 씨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네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마을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뉴스 기자들이 청풍리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밤새 올라온 SNS 영상들 때문이었죠. 태풍 속 영웅적 구조 작업. 60대 목수, 혼자 30명 구조. 작은 나무배의 기적. 뉴스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기석을 찾아왔어요.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떤 마음으로 구조 작업을 하셨는지요. 하지만 기석은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죠. 그래도 한 말씀만. 아직 끝난 일이 아닙니다. 기석의 마지막 말에 기자들은 의아해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기석은 진짜 중요한 일이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도마린의 부실 공사를 제대로 밝혀야 했거든요. 기석 씨, 이제 마을의 영웅이 되셨네요. 이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영웅은 무슨,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기석 씨를 오해했던 것은 사실이죠. 죄송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괜찮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기석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구조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남해의 목수 영웅, 태풍 속 기적의 구조. 기석은 하루 만에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석은 관심이 없었어요. 창고에서 희망배를 정리하며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거든요. 이제 진짜 중요한 일을 해야 해. 기석은 태풍 전에 찍어둔 남도마린 공사 현장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부실 공사의 증거들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이제 이걸 세상에 알려야지. 기석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고가 반복되어서는 안 됐거든요. 그날 저녁 기석은 오랜만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마을 회관에서 간단한 감사 모임을 열었거든요. 기석 씨 덕분에 우리 모두 살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기석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무거운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기석은 다시 한번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기석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뭔가 큰 일이 남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떴어요. 태풍이 지나간 후에 맑은 하늘이었죠. 기석은 창고로 돌아가며 희망배를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희망을 가져다 준 배였어요. 이제 더 큰 희망을 만들어야 할 때였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지 사흘 후 청풍리에는 정부 조사단이 들어왔습니다. 대규모 시설 파괴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러 온 거였어요. 기석은 이때를 기다려왔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거였죠. 조사단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기석이 조사단을 찾아갔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조사단장은 기석을 알아봤습니다. 구조 영웅으로 유명해졌거든요. 남도마린의 공사에 문제가 있었어요. 기석은 준비해온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세요. 태풍 전날 밤에 찍은 겁니다. 사진 속에는 부실한 자재들과 엉성한 공사 현장이 담겨 있었어요. 콘크리트 블록이 규격에 맞지 않고 철근도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어요. 조사단장은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사진들이 언제 찍힌 건가요? 태풍 전날 밤이요. 시간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기석은 핸드폰의 촬영 정보를 보여줬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기록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기석은 공책을 꺼냈어요. 공사 과정에서 본 것들을 꼼꼼히 적어둔 거였죠. 자재 반입 날짜부터 공사 진행 상황까지 다 기록했습니다. 조사단장은 놀라워했어요. 왜 이런 기록을 남기셨나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기석의 기록은 매우 상세했습니다. 날짜별로 어떤 자재가 들어왔는지, 어떤 방식으로 시공했는지 모두 적혀 있었어요. 이 기록대로라면 명백한 부실 시공이네요. 조사단은 기석의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남도마린 사무소도 압수수색을 받았어요. 무슨 권리로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소장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남도마린은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 불량 자재를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필요한 철근의 절반도 쓰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태풍이 아니어도 무너질 수 있는 구조였어요. 조사단의 발표에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험했던 거야. 기석 씨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났겠네. 언론들도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남도마린 부실공사 의혹, 영웅 목수가 폭로한 진실, 공사비 절약하려다 인명위험. 뉴스를 본 기석의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뉴스 봤어요. 그래.
저희 회사도 조사받을 것 같아요. 남도말인 하청업체라서요. 아들의 목소리가 불안해 보였어요. 너는 잘못한 게 없잖니. 하지만 연루되어 있잖아요. 진실을 말하면 돼. 숨길 필요 없어. 기석은 아들을 다독였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청풍리로 내려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죠. 아버지. 아들은 기석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오히려 아버지가 절 구해주셨어요. 무슨 소리냐? 제가 남도마린 관련 회사에 다니는 바람에 아버지가 오해받으셨잖아요. 기석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건 상관없다. 내가 의도한 게 아니잖니. 저는 회사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냥 건설회사인 줄 알았거든요. 아들은 진술서를 작성해서 조사단에 제출했어요. 남도마린이 어떻게 하청업체들을 이용했는지 상세히 증언했죠. 하청업체들도 몰랐어요. 자재가 불량인 줄은요. 아들의 증언으로 남도마린의 조직적 부실 공사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발표 날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남도마린의 부실 공사가 확인되었습니다. 조사단장의 발표에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공사비의 30%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어요. 자재비도 절반 이하로 줄여서 불량품을 사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어요. 우리 생명을 가지고 장난했구나. 기석 씨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남도마린 관계자들은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소장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저는 억울합니다. 위에서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소장이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기석은 여러 번 증인으로 나섰어요. 법정에서도 증언했죠. 처음 경고했을 때 들어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기석의 증언은 담담했지만 울림이 컸습니다. 나는 복수하려 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걸 바로잡고 싶었을 뿐이에요. 기석의 말에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마을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기석을 진심으로 존경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기석 씨가 정말 대단한 분이었네. 우리가 너무 몰라봤어.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야. 마을의 오랜 불신이 서서히 풀려갔습니다. 기석 씨, 정말 죄송했어요. 박노인도 퇴원해서 기석에게 사과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르셨어요. 처음부터 의심하셨잖아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기석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마을은 환호했어요. 남도마리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했고 관련자들은 모두 실형을 받았거든요. 정의가 승리했네요. 기석 씨 덕분이에요. 하지만 기석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뻐할 일이지만 피해는 이미 일어난 후였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요. 기석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해요. 맞아요. 기석 씨 말씀이 옳아요. 마을 공동체가 하나로 뭉쳐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기석은 창고에서 희망배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희망이 보였어요. 나무는 부러져도 다시 세워진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현실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이제 뭘 하실 거예요? 글쎄, 다시 배나 만들어 볼까? 기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나자 청풍리에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남도마린으로부터 받은 배상금으로 마을 전체를 복구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번엔 제대로 된 회사에 맡겨야죠.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당연히 기석 씨 의견을 들어봐야 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기석의 판단을 신뢰했어요. 기석은 공사 과정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견고한 방파제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안심이군요. 기석 씨 덕분이에요. 새로운 부두가 완성되어 갈 무렵 마을 사람들이 기석을 찾아왔습니다. 기석 씨, 부탁이 있어요. 뭔가요? 새 부두에 기석 씨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이장의 제안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어요. 그런 건 안 됩니다. 기석은 사양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미 결정한 후였어요. 기석선 착장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며칠 후 새 부두에 기석선 착장이라는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기석은 감동했지만 당황스러워했어요. 이름이 너무 크네요. 기석 씨가 마땅해요. 우리 마을을 구하신 분인데. 표지판 아래에는 기석의 희망배도 전시되었습니다. 정직한 손이 만든 배는 어떤 파도도 이긴다. 마을 사람들이 새긴 문구였어요. 기석은 그 문구를 보며 뭉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씀과 비슷했거든요. 나무는 부러져도 다시 세워진다. 기석은 중얼거렸어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아들이었어요. 서울에서 일을 정리하고 내려온 거였죠. 왜 내려왔냐? 아버지 곁에서 일하고 싶어요. 아들은 진심이었어요. 도시 생활이 좋다더니. 이제 알겠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말이에요. 아들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기석은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그럼 다시 시작해보자. 네, 아버지. 기석은 공구함에서 낡은 톱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너에게 준다. 아버지 톱이잖아요. 이제 내가 써라.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요?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사람들이 믿고 쓸 수 있게 말이야. 아들은 톱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꼭 그렇게 하겠어요. 부자는 함께 새로운 작업장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소는 아니었지만 작은 배나 어구를 만드는 곳이었어요.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희망 목공소는 어떨까? 좋네요. 며칠 후 희망 목공소 간판이 걸렸습니다. 기석과 아들이 함께 만든 거였어요. 첫 번째 주문은 마을 어민들로부터 왔어요. 작은 배 하나 만들어주세요. 어떤 배를 원하세요? 기석 씨가 만든 희망 같은 배요. 기석은 웃었습니다. 그런 배로 만들어드리죠. 부자는 정성을 다해 배를 만들었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진짜 기술을 배웠죠. 나무를 다룰 때는 마음도 함께 담아야 한다. 어떤 마음이요? 타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야.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새겼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배가 완성되었어요. 작지만 튼튼한 배였죠. 정말 희망 같네요. 주문한 어민이 만족해했습니다. 오래 쓰세요. 기석의 인사말이었어요. 그 배는 바다에서 다른 배들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계속 들어왔어요. 기석 씨 배는 정말 다르네. 믿고 쓸 수 있어. 마을에는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어민들은 안전한 배로 고기를 잡고 관광객들도 찾아왔어요. 영웅 목수가 사는 마을이라는 소문 때문이었죠. 하지만 기석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영웅이 아니라 그냥 목수예요. 관광객들과 기자들이 찾아와도 기석은 평상시처럼 일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기자가 물었어요. 정직하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그게 다인가요? 네, 그게 전부예요. 기석의 답변은 단순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기석은 새로운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배였죠. 아버지, 이 배는 뭐에 쓰려고 하세요? 우리가 타려고.
우리가요. 바다에 나가보자. 오랜만에. 기석은 아들과 함께 바다로 나갈 생각이었어요. 새 배가 완성되자 부자는 함께 첫 항해에 나섰습니다. 새벽 바다는 고요하고 평화로웠어요. 아버지, 바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매일 봐도 질리지 않는다. 기석은 노를 저으며 말했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기석은 새 배의 이름판을 꺼냈습니다. 이름을 새겨야겠구나. 뭐라고 하실 거예요? 기석은 조각칼을 들고 글자를 새기기 시작했어요. 새 출발. 아들은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어요. 좋은 이름이네요. 우리 모두의 새 출발이니까. 배에는 작은 글씨도 함께 새겨졌어요. 나무는 부러져도 다시 선다. 할아버지의 말씀을 조금 바꾼 거였죠. 세워진다가 아니라 선다로 바꾸셨네요. 스스로 일어서야 진짜 일어서는 거야. 기석의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자는 그날 오후까지 바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한 시간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해가 질 무렵 부자는 부두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와 맞아줬어요. 새 배 어때요? 희망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사람들은 새 출발 배를 구경했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기석 씨 솜씨는 역시 최고야.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기석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기석 씨 건배. 새 출발을 위해서. 사람들은 기뻐했고 기석도 오랜만에 마음껏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모두들. 기석의 인사말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면서 기석은 아들과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어떤 배들을 만들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해요. 내 의견도 들어보자. 저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배를 만들고 싶어요. 아들의 대답에 기석은 만족했어요. 그래, 그게 중요하다. 창고에 도착해서 기석은 희망배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전시품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너 덕분에 모든 게 바뀌었구나. 기석은 배를 쓰다듬었어요. 새벽 바람이 바다에서 불어왔습니다.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었어요. 기석은 부두로 나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바다였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어요. 절망의 바다가 아니라 희망의 바다였거든요. 나무는 부러져도 다시 선다. 기석은 마지막으로 그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다시 일어선 것 같았어요. 더 단단하고 더 아름답게 말이죠. 새벽빛이 바다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출발이었어요. 기석은 새 출발 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바다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들과 함께 말이죠.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소리였어요. 기석의 새 출발을 축복하는 것 같았죠.